오늘은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갈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이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예, 뭐 지금 축하를 받는다는 게 참 어깨가 무겁고 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 당이 지금 뭐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뭐 원칙적이지만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 당 그 안정감을 좀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감 그리고 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동성이 매우 지금 떨어진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안정감과 역동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목표가 있고, 또 좀 뭐 정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 그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전당대회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외연 확장이라는 참 어려운 두 가지 과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뭐 제가 지금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강하고 튼튼한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말 그 좀 의외의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 집단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미국 언론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단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부가 단일 현장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사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기업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무슨 뭐 그 중남미에서 온 그 불법 체류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파견 나간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미국 정부가 사실은 몰랐을 리도 없는 같은데 이렇게 뭐 중화기, 그러니까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체포해 나갔다는 거, 이거 하나가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런 장면들이 공개가 됐는데, 저도 미국 생활을 해봤고 변호사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뭐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이런 장면을 공개하는 건 다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 열려서 우리 기업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약속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그냥 단지 불법 체류자들, 미국 그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분들은 단기 체류자들, 이러도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오늘 아침 기사 보면 아마 추방을 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상이 뭐 잘 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하는데, 이거 잘 됐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미국 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한번 이런 불법 체류 문제로 추방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또 제2, 제3의 이를테면 대미 투자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의뢰 상태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이게 뭐 이분들을 국내 송환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급한 일이지만, 과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건지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좀 밝혀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추방이 아니고 자진 출국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저희 정부가 얼마 전에 추방이나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상회담도 하고 관세 협상도 하고 또 뭐 5,500 저기 몇백 조의 돈을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태를 당하고 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약속한 대로 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저는요, 트럼프가 참 전 세계를 상대로
특이한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우리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하게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저는 뭐 좀 과잉되게 평가를 하면 예. 구한 말에 종교 탄압 문제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던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황사형 백서 사건 있죠. 예. 아시죠? 저 천주교를 탄압한다고 해서 뭐 그 외국의 개입을 불렀던 이런 일인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내정 간섭의 측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우리의 특검의 수사를 문제를 삼은 것이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에도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까지 불러들였던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리 내부 분석이 저는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은 투자하라니까 투자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치이고 미국에서 치여서 지금 뭐 수백조 원씩 지금 미국에 가져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직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체포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 대미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인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뭐 정부나 이런 쪽에 뭐 실무적 능력은 물론이고 소위 이제 반미주의자로 알려진 분들까지 지금 대거 포진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줄 것인가. 또 며칠 전에 그 중국에 있었던 전성절 행사에 과연 우리 국회의장이 거기 가서 뒷줄에 서서 과연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의 전선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미동맹 문제, 대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가 회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단독 면담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길 바랍니까? 장 대표가 어떤 말씀하실까요? 글쎄요, 지금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야당에 대한 특검의 정말로 부당한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정치를 완전히 일방 통행식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주문 사항은 아마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방송 끝나고 저도 좀 회의를 지금 막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끌고 가는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 또 뭐 소위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과연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법안도 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등 해서 전혀 저희 당과 어떤 뭐 협의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과연 민주당의 이런 폭주가 썩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점심 식사 이후에 단독 그 만남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정 부분 저는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관계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미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할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저는 정치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좀 진지한 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를 하실까요? 글쎄요, 뭐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문제고 너무 심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 당대표가 악수를 거부해도 민주당이 속 좁다고 비난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악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떻게 정치를 함께 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한동훈 전 대표 문제나 또는 그 전한길 강사님 문제나 예. 또는 다른 뭐 여러 분의 문제들이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정치의 어떤 주요 해석의 도구로 너무 과잉되게 활용되는 것이 저희 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강사는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고, 또 외부에서 저희 당에 지지하면서 어떤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이런 다 잊고 다시 함께 하자라는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들을 저희 당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하든 또는 뭐 누가 중재를 하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결코 서둘러서 지금 뭐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떻게 정치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일부, 지금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폭로가 있고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책임지겠다고 총사퇴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도 정당이 어떤 당원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기보다는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명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도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이런 정당이거든요. 그 제게 이런 정당이든 사회단체든 기업이든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된, 그러니까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얼핏 기억난 게 공지영 작가가 쓴 도관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어떤 특수학교에서 이사장, 권력이 아주 집중된 이사장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묻혀지는 것을 한 교사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저는 조국 혁신당도 이게 심각한 게 한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이 부분들을 전체가 합심해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묻으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 임시대표인가요? 당 지도부가 다 사과하고 사퇴하고 이런 과정도 보면 우리는 뭐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거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지? 이제 이런 분위기로 저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조국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분들이 조국 전 대표가 과거에 본인 수사받을 때 표창장 문제 다 하는 건데 왜 우리만 문제 삼아라고 하는 것과 너무 비슷한 내로남불과 위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국 혁신당이 정상적인 공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곳이 과연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위 소위 아마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 인물들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보다 권력 서열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 범죄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벌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로 조국 혁신당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이 조국 전 대표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반면에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은 예. 권력이 사유화되고 권력이 너무나 집중됐기 때문에 예. 벌어진 일인데 이것은 권력을 더 집중시키겠다. 원래 우리 당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권력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당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구호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권력이 더 집중되면 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나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는 뒤로 물러서 있을 테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당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당을 추스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는 얘기지 내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솔루션이 맞습니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특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그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는데요. 말하자면 검찰청이 드디어 폐지되는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최 의원님께서는 행안부 권한 집중이 위험하다고 우려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지금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을 대목 검찰 개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검이 하고 있는 특검법도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위헌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검찰을 없애겠다라는 한 가지 일념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개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 당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조목조목 짚었거든요. 제가 그 정성호 장관의 그 발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요는 행안부 안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기능과 기소 부분을 분리해서 기소 부분은 그냥 공소청이든 뭐든 법무부하에 두고 수사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등등해서 행안부 안으로 지금 몰아넣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이 수사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누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어질 것이고 사회 정의가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회의적인 것이거든요. 오로지 이 부분은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검찰의 이를테면 수사 개시 권한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골라가지고 기업도 압박하고 정치도 탄압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는 부분은 뭐 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전혀 관여도 하지 않고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식의 개혁이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이게 행안부로 가게 되면 크게 보면 뭐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게 중국식 공안 통치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행정부 안에 검찰이 완전히 이제 예속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검찰이 법무부 안에 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도 보장하고 또 검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굉장히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왔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노력해왔던 부분들은 전혀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고 행안부 안으로 가서 경찰 쪽으로 가면 정말로 수사도 잘하고 수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도 잘 못하고 수사도 공정하게 못할 것이고 정의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저는 단언적으로 제가 제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은 지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줄이겠고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행자께서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해방 이후에 있었던 반민특위와 같은 것을 만들겠다. 예.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이 14분이 계시는데 예. 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은 그 재판부의 그 일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빼고 나면 5분인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 5분 중에는 아주 강하게 이재명 그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 무죄 그 선고했던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두 번째 또 법관이 아니어도 이 내란 재판부의 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김어준 씨 같은 분들 불러서 내란 재판부의 법관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최강욱 씨 같은 분들 예. 할 수 있다는 분들 예. 세 번째 부분 재판 공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공개하면 그 재판에서 나와서 증언해야 될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대법원이 뭐 복잡한 표현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지금까지도 아주 특별한 경우 선고 재판을 공개하는 경우 외에 예. 어떤 증거를 증거 재판을 하는 이런 경우에 재판을 공개를 하게 되면 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재판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생중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 전 국민이 그 재판을 지켜보게 하면 그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내란 재판부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지금 몰고 있는 내란 프레임,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이고 지금 그 비상계엄도 내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내란 프레임이 재판부에서 나중에 부정됐을 경우에 정말 큰일 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냥 민주당이 하명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 재판부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